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은 오늘 정치권은 통합에 정진하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돈봉투와 코인 사건, 그리고 일본 오염수 문제 등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여야 협상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야 정치권 주요 인사들 조계사에 모였고요. 여야도 모처럼 통합의 정신을 강조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오늘의 다짐을 계기로 좀 협치 단초 마련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 오신 날 뭐 안 좋은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통합하겠다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전국 현안들도 그렇고 이후에 이제 양당이 준비하고 있는 정치 스케줄이나 이런 걸 보면 실제로 뭐 구체적으로 통합 절차가 결실을 맺어 나가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하셨고 그 좋은 말씀에 기반해서 최대한 좀 성과를 내려고 노력이라도 좀 했으면 합니다. 예, 날이니만큼 나온 이야기고 예. 그래도 뭐 성과를 내도록 노력은 해봤으면 좋겠다 정도 수준에서 분석을 해주셨고요. 일단 오늘 나왔던 얘기들 특히 예. 이제 국민 통합이라든지 약자 보호라는 이야기 메시지는 참 좋은 내용들인데요. 이것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부원장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국회 일정상 잡혀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을 본다면 사실 여야 간의 협치나 통합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후에도 이 얘기가 나오겠지만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이제 표결해야 되는 절차가 이제 곧 6월에 다가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다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이야기들을 국회에서 사후 보고해야 되는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여야가 또 강렬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현실상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협치나 통합의 가능성을 완전히 놓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국회에서 복잡하게 얽힌 사안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걸 단초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야 당대표 대화의 물꼬. 이게 지금 식사 제안으로 시작이 됐다가 정치 대화 이야기로 갔다가 결국에는 TV 토론까지 갔는데 어떻습니까? 이 대화의 일련의 과정에서는 협치의 물꼬 틀 수 있을까요? 아니 저 대화하는 거는 좋다고 봅니다. 예, 근데 예. 이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뭐 그전에 이제 대통령하고 여야 양당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단의 뭐 국회 회동이 논의되다가 이제 뭐 민주당에서 좀 반대를 하면서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 대표가 만나자 이런 뭐 아주 원론적인 데서 시작을 했는데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아주 판이 커졌어요. 근데 저는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야 대표라고 하는 분들이 양당의 원내대표가 있어요. 그리고 양당이 국회에서 항상 상임위를 통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야 정당 대표가 뭐 이 정책에 대한 무슨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또 이게 판이 커지다 보니까 TV 토론을 한다 그래. 이제 국민들한테 보라는 건데 여기서 어떤 토론들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사실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어떤 정책을 분명하게 내놓고 이렇게 경쟁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한테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단초가 되면 좋은데 이거 자체도 일단 복잡해지지 않았습니까? 뭐 그건 방송은 어떻게 할 거고 의제를 어떻게 조율할 거냐. 그래서 이것도 잘 되기도 어렵지만 잘 된다고 해도 이게 뭐 서로 자기 주장들을 하고 국민들을 결국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잘 조율될 것 같지도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워낙 쟁점들이 좀 치열하게 이견차가 크다 보니까 의미 있는 대화가 나오겠느냐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대화 형식이라든지 의지를 좀 어떻게 조율해 나가야 할까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TV 토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뭐 양당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원론적인 데서부터 다시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분이 만나서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협치의 물꼬를 틀 거냐부터 논의를 하고 그다음서부터 가야지 이게 갑자기 뭐 퀀텀 점프한 느낌입니다. 만나자고 했다가 TV 토론까지 갔는데 아니 두 분이 무슨 대선 후보도 아니고 이거 TV 토론에서 뭐 양당의 원내대표도 아닌 분들이 뭐를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다는 건지 그게
사실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칫 공방이 되진 않을까 우려의 시각이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이야기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어떤 의제, 어떤 대화 방식을 가져가야 그래도 조금 더 유의미한 결과로 갈 수 있을까요? 일단 형식 자체는 뭐 어떤 식으로든 토론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정책위 의장이 양 당에 있습니다. 양 당의 정책위 의장과 그리고 비서실장 같은 이제 실무당들이 꾸려져서 회의 방식이라든지 뭐 의제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기싸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원장님께서는 조금 박하게 평가를 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의 기대는 걸고 있는 부분이 그동안 여야의 정치권들이 서로 저쪽보다는 덜 못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정치를 해왔다는 비판 정말 많았습니다. 무엇을 잘하는지를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우리는 저기보다는 덜 못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국민들께 어필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 대한민국 정치가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정책 토론을 하면서 여야의 당수가 앞에 국민들 앞에 놓고 과연 자신들의 당은 어떤 정책들을 추구하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고 국민들께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국민들 앞에서 잘하기 경쟁을 해볼 수 있는 좀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공식적으로나 뭐 자타공인한 친윤계 의원으로 이제 분류가 되시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김기현 대표께서 이재명 대표와 만남을 먼저 제안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도 야당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협치라든지 통합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인식하고 어떻게든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행동하려고 했다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이 여당에서 제안한 부분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또 역제안을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그래도 국민들을 위해서는 좀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앞서 협치의 가능성을 이제 여쭤보면서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여러 가지 국회에 엮여있는 사안들이 있다. 그중에 체포동의안 표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성만 의원, 윤관석 의원 탈당은 했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유투표라고 할지라도 좀 고심이 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 두 의원이 분명히 탈당을 하고 이 관련된 혐의를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그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이 뭐 본인들의 개인 비리에 엮였다라기보다는 결국은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전반적인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된 혐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이 두 의원들의 혐의에 대해서 자유롭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또 국민적인 또 어떤 눈총을 받게 되느냐 아니면 그래도 국민들께 반성하는 의미를 드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갈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들이 무기명으로 투표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당론을 정한다는 것도 뭐 의미가 없는 것이고 자유투표에 맡겨지는 것이겠지만 결국에는 사실상 조심스럽게 당 내부에서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투표를 하게 되면 그날 현장의 분위기나 뭐 여러 가지들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가결이 되고 그 후에 어떤 법원에서의 어떤 절차를 통해서 좀 대응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워낙 국민적인 관심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또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시사하는 바도 또 크게 다르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서 아주 생소한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체포동의안도 사실 이렇게 가만히 따져보면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밖에서 어떤 뭐 개인적인 비리 혐의를 저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오는 얘기만 해도 민주당 의원 20명이 그 송영길 의원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지지 모임을 하면서 돈봉투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뜨악하다. 그걸 지금 가결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시는데 가결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돈 받았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한테 돈을 주고 돈을 준 사람의 체포동의안에 돈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뭐 투표를 하게 하는 무슨 일이 누가 이제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하더라. 돈 받은 사람은 부결시킬 거고 돈 안 받은 사람은 기분 나빠서 가결시킬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저는 이래서 이게 체포동의안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조금 불리하면 탈당하고 자유투표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한 당론을 명확하게 좀 정리해 줬으면 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보냐. 왜냐하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개인 비리 혐의가 아니에요. 민주당의 전직 당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생긴 금품살포기 때문에 예. 이런 거를 또 자유투표를 맡긴다 이렇게 하는 아주 희한한 경우들을 자꾸 발생시키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돈 받은 사람들이 나한테 돈 준 사람을 체포해라 이렇게 투표한다는 이게 너무 한국 정치가 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유투표보다는 오히려 명확하게 당론을 정했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혀주셨는데 애초에 민주당에서 자유투표로 결정했을 때는 그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그동안 있었던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한 번도 당론을 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론을 정하는 것 자체가 크게 실익이 없다라는 판단이 많습니다. 뭐 당론을 정한다 하더라도 그것과 다른 표결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 한다면 당에서도 뭐 의총을 통해서든 뭐 여러 가지 진통을 겪으면서 당론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자율투표에 붙이겠다라는 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 모두가 헌법기관으로서 본인의 양심과 그리고 본인이 부여받은 그 국민들께 위임받은 그런 대리권을 본인들이 행사하는 그 권한 안에서 헌법상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인들이 과연 이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국민 앞에 책임을 지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자율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사에 맞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표결이지만 검찰이 당초에 조달자, 전달자, 그 다음은 수수자 주목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또 앞으로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가 이것도 주목을 받지 않을까요? 일단 그 20명은 이제 지금 현금을 받았다 이런 이제 혐의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준 사람들이 뭐 봉투 20개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보다 좀 더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 의원 모임이 있었고 그게 전당대회 사흘 전에 송영길 의원이 당시 외교통일위원장인데 그 방에서 모임이 있었다니까 그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돈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이거 뭐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거법 아시다시피 일반 유권자는 돈을 받으면 최소한 뭐 다른 죄는 차치하고라도 받은 돈의 50배를 냅니다. 받으면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것도 죄질에 따라서 이제 실형까지 가는데요. 지금 3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50배 내면 1억 5천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나올 정도로 일반 유권자들도 그렇게 처벌을 하는데 현역 의원 20명이 그것도 국회 상임위원장실에서 돈을 주고 받았는데 이거를 수사를 안 한다거나 뭐 이걸 대충 정치적으로 타협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이 정치 자금법, 선거법 다 무력화됩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강내구라는 분이 줬다는 선이 20명입니다. 현역. 이 라인만 가동이 된 거냐 아니면 뭐 송영길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20명이 넘었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이 법의 공정성이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예.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말씀하시는 20명은 강내구 전 협회장 공소장에 검찰이 20명을 적시를 했다라고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네, 일단은 공소장이 아직은 공개가 안 돼가지고 이제 곧 공개가 될 전해지는 겁니다. 내용, 예, 네. 그러면 이제 공소장 내용을 좀 더 분석을 네. 해봐야겠지만 일단 검찰 입장은 이 공소장에 그 받았다, 수수했다라고 하는 현역 의원들의 이름을 적시하진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 것은 결국은 300만 원씩 20개 봉투를 만들어서 총 6천만 원이라는 것인데요. 그 20개의 봉투가 결국에는 전달이 됐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전달이 됐는데 그 전달된 의원들의 명단이 나왔다던가 아니면 그 의원들이 정확히 20명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검찰이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공소장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는 검찰이 어느 정도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대부분은 특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수한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네. 그 확대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객관적인 증거가 좀 더 뒷받침돼야 될 텐데요. 단순히 어떤 그 녹취록에 등장한다 이것을 넘어서서 그 관련자들의 진술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관련 의원들의 그날의 어떤 동선들이나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해서 수수했다라고 특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도 이제 소환해서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소환 통보가 있게 되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또 위기에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으로서도 이 부분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전국을 강타한 또 다른 사안이 있죠. 김남국 의원 코인 관련 내용인데 김남국 의원이 자맹을 이어가다가 지역구 사무실에는 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윤리특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 21대 들어서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가 이게 해외 토픽감인데 저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현역 국회의원이 코인 뭐 가상화폐 뭐를 하고 뭐 그러다가 뭐 이렇게 지금 근데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김남국 의원도 그렇고 지금 탈당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탈당하기 전에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에 다 사실관계를 밝히겠다 했는데 밝히질 않아요. 윤리특위는 뭐 사실 실제 수사 권한은 없고 그 사이에 지금 거의 2주 가까이 자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뭐 입법 로비를 한 거다. 아니면 일부에서는 대선 자금을 세탁한 거다. 근데 아무것도 해명하지 않고 본인은 바로 소명한다 이러다가 아무것도 해명하지 않고 한 2주 가까이 자맹을 하면서 김남국 의원이 뭘 하고 다녔는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이게 코인, 이게 일반 국민들도 어렵고 사법당국도 익숙하지 않은 주제인데 그 사이에 많은 말맞추기와 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고 나면 예를 들자면 이제 자금 세탁설까지도요. 이게 코인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일반 현금하고 달리 이렇게 추적하기도 어렵고 그게 어떻게 작동해서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도 보기 힘든데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으로 지금 2주 가까이 뭐 돌아다니고 있어요. 나타나지 않고 잡히지 않고. 이런 게 그대로 이렇게 용인돼야 될 사안인가. 사실 제가 볼 때는 글쎄 정치인으로서 지금 이제 체포동의안은 이제 이게 신청이 된 건 아니지만 이런 때일수록 이렇게 본인이 그런 거를 안 한다는 정도는 분명하게 보여지게 뭐 국회의원 정의치를 한다든가 하여튼 자맹은 아주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일부 민주당 의원들하고 계속 연락이 되는 듯한 정황들이 나와요. 그래서 더 이렇게 되면 수사 결과나 뭐가 나와도 이 많은 증거들이 은폐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김남국 의원의 행보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적 책임의 문제와 또 정치적 책임의 문제 이 부분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당연히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이제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코인 그 거래에 대한 어떤 계좌들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김남국 의원도 어쨌든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수사를 대비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인정은 돼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도로 지금 현재도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께 정치적인 책임도 지고 있는 분입니다. 적어도 정치적으로 국민들께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는 본인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지금 여러 가지 해명들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인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본인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을 사과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타나셔서 국민들께 해명을 하는 것이 또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또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앞서 이제 부원장께서 일부 주변 인물들과 연락을 하고 예.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안민석 의원인 예. 것 같습니다.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서 김남국 의원과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하면서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좀 눈길을 끄는 게 자금 세탁 의혹은 억울하다 사실이면 사퇴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김남국 의원이 하고 싶었던 말은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핵심은 국민의힘에서 이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자체에 대해서 이제 전선을 확대해 나가면서 대선 자금 또는 뭐 대선 자금 세탁을 위한 것이 아니었냐라는 의혹들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의혹에 대해서 뭐 명백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으로서는 본인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는 부분이야 본인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대응해 나가면 되는 것이겠지만 이것이 대선 자금 의혹으로까지 넘어간다고 한다면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대선 과정에서의 모든 부분들이 부정당할 수 있는 어떤 중차대한 그런 의혹 제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으로서도 이 부분만큼은 참을 수가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결코 이제 이 부분은 근거도 없는 것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어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 당과 전
전혀 관련이 없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정치적으로 조금 더 해명을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안민석 의원의 입을 통해 전해진 김남국 의원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김남국 의원이 뭐 지금 자맹을 한다, 증거인멸을 하고 다닌다, 이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 사실 이 사건은 제가 볼 때 검찰이 수사에 몇 달이 걸려도 실체가 파악하기 어려울 겁니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김남국 의원이에요. 근데 저는 다른 거는 빼고 하여튼 세 가지 정도는 해명을 해야 된다. 자기가 어떻게 여기를 이 코인을 왜 사서 얼마 정도 수익을 냈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선 자금 아니라는 얘기를 누가 믿겠어요. 그러면 그 종착 지점이 나오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대선 자금이라는 거하고 또 다르게 저는 더 심각하게 보는 게 입법 로비 의혹이에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이 가장 값어치를 올릴 수 있었던 거는 이재명 대표 공약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대선 공약으로.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요 세 가지 부분, 자기가 자금을 어디서 만들어서 이 자금이 어디까지 갔는지 밝히고, 그리고 두 번째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서 자기가 이재명 대표의 그 ICT 분야 1호 공약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 대선 자금을 안 썼다. 이 세 가지를 해명하고 나서 움직여야지. 그러고 나면 그게 사실이면 이후에 검찰 수사에 그게 사실로 밝혀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의혹이 의혹이 해소되겠지만 지금처럼 뭘 하고 다녀요, 자꾸. 그리고 뭐 당연히 14일 정도 지금 자맹인데 이 사이에 말 맞추고 뭐 이렇게 의원들하고 연락하고 나서 이 본인밖에 모르는 거를 검찰이 사실을 못 밝혀냈다 해도 이 의혹을 자기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김남국 의원이 정말 자기가 뭐 부끄러운 게 없으면 먼저 해명을 해라. 먼저 해명을 하면 다 해결될 문제들인데 계속 해명은 안 하고 자꾸 이런 뭐는 아니다 이러니까 이 얘기를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주제를 한 번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어제 귀국을 했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좀 공세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서명 운동에까지 나섰는데요. 이런 모습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여당이나 정부 여당의 입장을 비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뭐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양 국가들 간에 특히 관계가 안 좋았던 나라들에서는 합리적이거나 국제적 규범이 아니라 감정을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나라에서도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도 흑백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치가들이 해야 되는 거는 그걸 악용하거나 조장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흑인을 대변하는 지도자들도 백인과의 통합과 화해를 얘기해야 되고 이렇게 끌어야 되는데, 저는 민주당이 지금 우리나라 수준에 맞지 않는 가장 큰 게 민족 감정을 자꾸 악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건데 지금 이거 아무 문제가 없다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제적 규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IAEA에서 이거를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또 얘기를 해야 되지.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되게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근데 거기다 법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안인데 서명운동을 받겠다. 이 얘기는 저는 그래서 감정적이고 국민 정서에 기대해서 반일 감정을 조장하려고 하는 행위다. 이건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풀어내야 할 부분이지 정치권이 관여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목소리는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이것이 정쟁화되거나 정치 이슈화 되는 것은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알고 싶으신 건 결국 이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그런 부분들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거나 의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부에게 당연히 물어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런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야당이 할 일이고 그게 야당의 책무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탈단이 과연 후쿠시마에 갔다 왔을 때 이 오염수 방류를 위한 좀 정당성이나 명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는 예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정부가 어떻게 대답할지도 솔직히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그 자체로 끝날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산 수산물 나중에 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그 장벽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지적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WTO에 나중에 일본이 다시 한번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소를 했을 경우에 우리의 어떤 논리 자체가 좀 흔들리게 되고 수세적인 위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과연 정부로서는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전혀 별도의 문제다라고 선을 긋고 있고 저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나오는 태도들이나 여러 가지 보도상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본다면 일본에서는 결코 그걸 별도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앞으로 오염수가 방류가 되고 나중에 일본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을 재개하라라는 요구가 왔을 때 과연 우리 정부로서는 어떤 논리로 이것을 방어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으로서 따지고 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곧 시찰단이 이제 다녀온 내용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말씀하신 부분들, 우려되는 부분들을 좀 해소하려면 그 발표에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발표에선 당연히 투명한 내용들이 나와야 될 텐데요. 일단 이번에 시찰단의 명단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명단이 공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또 한편으로는 납득은 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는 이겁니다. 그 시찰단에 가셨던 전문가분들은 말 그대로 전문가이시고 본인들의 이름을 걸고 본인들의 명예를 걸고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국민들께 담보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명단조차도 공개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과연 국민들께서 그 시찰단이 보고 왔다는 그 결과 보고를 어느 정도까지 투명하게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일단 명단 자체가 투명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갔다 와서 그 활동들에 대한 보고가 있게 될 것인데 그 활동들이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우리가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한계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야당에서는 송곳 같은 질문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활동도 활동이지만 시찰단 명단부터 공개돼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결의 말씀이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런 왜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가? 저는 뭐 꼭 명단을 공개하는 게 더 정확한 뭐 그런 거라고 보진 않지만 실제로 지금 저는 그래서 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무지하게 후퇴했다고 봅니다. 지금 이거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이 판단을 내린 게 과학적으로 끝난다. 그러면 명단을 12번도 더 공개를 하겠죠. 저는 이분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나서 이분들의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건 익히 알려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경고하듯이 이 개딸들이라고 하는 분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자기 당 사람들, 자기 당의 대표한테까지도 하는데 이게 저는 최소한 그런 거가 보장되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게 물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명단 딱 공개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제가 명단 공개한다 그러면 이 실사단 하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을 만든 분들이 그 상황을 먼저 정리를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될 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실사단 명단이 공개되고 결과가 자기하고 조금 다르면 이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저는 민주당에서도 보장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민주당에서 이제 명단 공개 여파를 생각해 봤을 때 민주당 내부적인 상황을 들여다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져주신 걸로 들렸거든요. 저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찰단이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언론적으로 이해한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시찰단의 명단 공개가 그것만이 본질이다 이건 아닙니다. 공개가 되면 이것은 투명한 것이고 공개가 안 되면 그런 거라기보다는 상징적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시찰단이 지금 하고 왔던 어떤 그 과정들이나 이런 보고들이 올라오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명단조차도 공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럼 국민들께 뭔가를 다 덮고 있는 그런 보고로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명하지 못하다는 부분,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지 명단 공개 자체가 본질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짚어보고 오늘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다음 주 중반쯤에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외교 행보도 워낙 많았고요. 또 이 밖에 좀 다른 여러 가지 현안들 이야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기자회견을 할 거냐 이제 문제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기존 정치인들하고 달리 정치를 전혀 안 하신 정치권과 가장 멀었던 분이 대통령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거에는 이제 기존의 여의도 문법하고 달라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 사실 정치는 되게 선이 굵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그 전에 대선 때 약속한 거고 여기에 이렇게 예를 들자면 정치 고단수, 구단에 무슨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대통령의 정치 행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요. 원칙적이고 상식적이고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은 만약에 이 기자회견이나 이런 기자들하고 간담회가 다른 쪽으로 왜곡되지 않으면 여러 번 하고 싶으실 거예요. 왜 하고 싶으시냐면 본인이 어떻게 생각해서 이런 걸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국민들의 생각도 듣고. 근데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그러면 기자회견 해도 그런 쪽에 좀 맞춰서 했으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어느덧 뭐 그런 예를 들면 대통령하고 대화하면 국정 과제 정책 현안, 대통령이 왜 그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고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들어야 되는데 뭐 외국에 나가서 뭐라 해도 이상한 신변잡기 상 하나 가지고 그걸 막 연일 대서특필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도어 스태핑도 사실상 중단된 건데 저는 대통령도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고 계실 거고 뭐 야당이나 언론에서도 그런 차원이라면 이런 기자회견을 자주 하실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좀 의미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좀 더 자주 예. 소통의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셨고요. 네, 뭐 저도 마찬가지 의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뭐 도어 스태핑이 중단된 이후에 이제 올해 신년 기자회견도 없었고 그리고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이제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일각에서는 너무 불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나 이제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지금이라도 취임 2년차를 맞이한 기자회견을 여신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국민들께 또 소통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자질, 덕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제 이전하실 때 말씀하셨던 게 이제 소통이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도 마찬가지 소통의 의미일 것이라고 보이고 예전에 이제 도어 스태핑이 활발히 진행될 때도 물론 그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소통을 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국민들께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또 기회로 해서 국민들께 더 많은 소통 그리고 야당과도 더 많은 협치와 소통을 하는 또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전 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